도와줘, 제발. 무서워서 못 견뎌. 빨리 와. 나 여기 못 있어. 고모,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한밤중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21살 고아 출신 해병대 이병이 처음으로 내민 손이었어요. 전화를 받은 여자는 그 즉시 차에 올랐습니다. 4시간을 달려 도착한 부대 앞에서 그녀는 쫓겨났어요. 야, 최병장! 저 아줌마 당장 쫓아내! 민간인 출입 불가라며 헌병이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저 여자의 트렁크에 뭐가 들어있는지, 며칠 뒤 이 부대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그녀의 어깨에 달릴 별이 2개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해 여름 해병대 제1사단 제7여단이 주둔한 포항의 새벽은 유난히 습했습니다. 안개가 연병장 위로 낮게 깔리고 멀리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병사들은 일제히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죠. 그 시각 생활관 구석 침상에서 가장 먼저 눈을 뜨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21살의 이병 정하윤이었어요. 하윤은 눈을 뜨자마자 조용히 전투와 끈을 동염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아직 하품을 하며 세면장으로 향할 때 그는 이미 연병장 한쪽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깨워주지 않으니 먼저 일어나야 했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니 혼자 준비해야 했어요. 그 습관이 군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새벽 구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중대장의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400여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달리기 시작했고 하윤은 언제나처럼 대열의 맨 앞에 섰습니다. 그의 호흡은 일정했고 발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5km 구간을 돌아 결승선에 가까워질 무렵 하윤은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10여 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죠. 박규민 상병이었습니다. 23세 규민은 입대 전부터 운동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아 출신의 이병 하나가 매번 자신보다 앞서 달리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헉헉거리며 달리는 그의 눈이 하윤의 등을 향해 가늘어졌어요. 결승선을 통과한 하윤이 숨을 고르며 서 있을 때 뒤늦게 도착한 규민은 무릎에 손을 짚고 거칠게 헐떡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선임들도 하나둘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PT 체조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교관이 연병장 앞에 서서 병사들의 동작을 점검하다가 하윤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전체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하윤처럼만 해라. 이게 표준 자세다. 징소리가 울리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갔지만 그 순간 규민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하윤은 느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병장 최강호도 눈살을 찌푸렸죠. 22의 강호는 평소 규민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성격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늘 누군가의 그늘에 붙어 다녔어요. 규민이 하윤을 싫어하니 자신도 당연히 싫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규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병장 진급심사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인사과에서 나온 행정병이 명단을 읽을 때 자신의 이름이 없자 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생활관 복도 끝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며 이를 갈았어요. 머릿속에는 매번 자신보다 앞서가는 하윤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아 주제에 튀어 규민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담뱃불이 붉게 타올랐어요. 그 무렵 제치려단 보급 창고에서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가의 열 영상 감지 장치 5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대당 1,000만 원이 넘는 장비였습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여단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중대장은 소대장들을 불러 모아 호통을 쳤고 소대장들은 다시 병사들을 압박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어요. 보급 창고를 총괄하는 사람은 48살의 장영도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여단 내에서 행정과 보급을 사실상 장악한 실세였어요. 납품업체 선정부터 물자, 배분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었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돈이 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비 분실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장중령은 41살의 오제만 중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제만은 보급 창고의 기록과 서류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랜 세월 장중령 밑에서 일하며 크고 작은 비리에 눈을 감아왔죠. 이제 와서 발을 빼기엔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누군가한테 뒤집어 씌워야 해. 장중령의 말에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어요. 소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병사 명단에서 정하윤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육원 출신, 연고 없음. 완벽한 희생양이었죠. 저 이병이 그날 창고 근무 섰잖아. 제만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하윤이 그날 근무를 선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장비가 사라진 시간에 그는 위병소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기록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규민은 제만에게 불려갔습니다. 소대 사무실 안에는 장중령도 함께 있었어요. 규민은 처음에 긴장했지만 그들의 제안을 듣고 나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정하윤 그 새끼 좀 눌러줘. 대신 내 진급은 내가 다시 올려볼게. 장중령의 말에 규민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맡겨주십시오. 그날 밤 제만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하윤의 근무 기록을 수정했습니다. 사라진 장비의 일련 번호 옆에 하윤의 서명을 복사해 넣었어요. 누가 봐도 하윤이 장비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조작된 문서가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죠. 다음 날부터 하윤의 군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호 때 규민이 대뜸 하윤 앞에 섰어요. 정하윤, 내가 그날 창고 근무 섰다며? 하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위병소 근무였습니다. 기록엔 내 이름이 있던데? 뭐야, 거짓말하는 거야? 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날 창고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규민은 그런 하윤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고아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그 말이 하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말이었어요. 고아라서, 부모가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그 말들이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결국 돌아오는 건 저 한마디였죠. 하윤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야, 근데 너 왜 맨날 튀려고 해? 조용히 있으면 안 되냐? 규민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강호는 먼저 나섰어요. 규민에게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를 짓밟으면 안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죠. 그날 이후로 하윤에게는 끊임없이 일이 떨어졌습니다. 폐급 장비 정리, 화장실 청소, 잔반 처리. 다른 병사들의 2~3배에 달하는 작업량이 그에게 몰아졌어요. 강호가 직접 찾아와
목록을 던져주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다 끝내. 못 끝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윤은 아무 말 없이 목록을 받아들었습니다. 항의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아는 신고할 곳도 없고 편들어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배워왔으니까요. 생활관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동기들이 하윤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밥을 먹던 친구들이 슬쩍 자리를 옮기고 대화 중에 하윤이 다가오면 말을 뚝 끊었습니다. 누군가 규민에게 보고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정하윤이랑 말하는 사람 전부 보고한다. 규민이 생활관에서 공공연하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윤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21살의 청년은 400명이 넘는 부대 안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하윤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누명을 썼다는 억울함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하윤에게는 한 가지 버팀목이 있었어요. 먼 친척이지만 유일하게 자신을 챙겨주었던 고모 정서연이었습니다. 해병대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어릴 때 가끔 찾아와 용돈을 쥐어주고 생일마다 케이크를 보내주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윤은 입대 사실조차 고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기대기 싫었어요.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던 하윤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를 적시는 그 눈물을 아무도 보지 못했죠. 연병장 너머로 여름밤의 별들이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7여단의 밤은 그렇게 깊어져 갔고 하윤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명이 씌워진 다음 날부터 하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규민이 하윤을 불러 세웠어요. 야, 정하윤. 오늘 저녁 7시에 PX로 와. 선임들이 간식 사준다. 그 말투에는 친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선임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특히 지금처럼 누명까지 쓴 상황에서 반항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녁 7시 PX 앞에 도착한 하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규민과 강호 그리고 몇몇 선임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어요. 왔네. 규민이 의자를 발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하윤이 자리에 앉자마자 강호가 카운터로 가서 뭔가를 잔뜩 가져왔어요. 컵라면 3개, 삼각김밥 4개, 단팥빵 2개, 초코파이 1박스. 테이블 위에 음식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거 다 내 거야. 규민의 말에 하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양을 혼자 먹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하윤이 머뭇거리자 규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야, 선임이 사주는 건데 싫어? 고마운 줄 모르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왔어요. 첫 번째 라면을 급하게 넘기는데 면발이 목구멍을 긁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더 심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빨리 먹어. 15분 안에 다 치워. 강호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하윤은 거의 씹지도 않고 음식을 삼켰어요. 삼각김밥의 밥알이 제대로 씹히지 않은 채 식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라면을 반쯤 먹었을 때 하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왜 멈춰?
규민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불러. 너 그거 다 먹을 때까지 못 나가. 하윤은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라면의 국물을 마시는데 위에서 무언가가 역류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윤은 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토해. 토하면 다시 먹어. 규민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하윤은 눈을 질끈 감고 다시 삼켰어요. 그때 강호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증거 남겨놔야지. 나중에 딴소리하면 어떡해. 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은 그 렌즈를 바라보았어요. 자신이 굴욕당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남는다는 것, 그것이 언제든 협박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30분이 지나서야 테이블 위의 음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윤의 배는 터질 것처럼 부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규민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지? 내일 또 봐. 그들이 떠난 후 하윤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토할 수가 없었어요. 강제로 삼킨 음식들이 납덩이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이마를 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장 구보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윤이 보급 창고에서 군장을 받아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20kg 정도여야 할 군장이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뭘 봐? 빨리 매. 강호가 옆에서 쏘아붙였습니다. 하윤은 아무 말 없이 군장을 메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안에는 납덩이와 모래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45kg에 가까운 무게였어요. 구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km까지는 어떻게든 버텼어요. 하지만 2km를 넘어서면서 하윤의 다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끈이 살을 파고들었고 등에서는 땀인지 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어요. 3km 지점에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강제로 먹은 음식들이 위에서 출렁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4km 지점을 지날 때 하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한 발을 헛디뎠고 그 순간 45kg의 무게가 그대로 몸을 짓눌렀어요. 연병장 바닥에 얼굴을 처박으며 쓰러졌습니다. 입안에 흙먼지가 들어왔어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무병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의무실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29살의 군의관 서재혁이 하윤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정신 들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이 뻣뻣했습니다. 재혁은 하윤의 팔을 들어 올려 살폈어요. 팔뚝 안쪽에 시퍼런 멍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옆구리에도 허벅지에도 비슷한 자국이 있었어요. 이 멍들 훈련 중에 생긴 거 아니지? 재혁의 질문에 하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답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체중이 일주일 전보다 3kg이나 빠졌어. 위장 상태도 엉망이고. 재혁은 잠시 하윤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윤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만이 흘렀어요. 그날 밤 하윤이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관물대 문짝에 검은 유성펜으로
커다랗게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도둑. 그 두 글자가 하윤의 눈에 박혔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세면도구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치약은 짜서 버려져 있었어요. 칫솔모는 벌려져 있었고 속옷과 양말은 물에 적셔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애써 무덤덤하게 유지했어요. 밤 11시 초소 근무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규민과 강호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야, 정하윤. 잠깐 나와. 규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하윤은 초소 밖으로 나갔어요. 순간 강호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복부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릎을 꿇자 이번에는 규민의 발이 날아왔어요. 고아라 신고해도 믿어줄 사람 없지? 규민이 하윤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알지? 하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규민이 손을 놓자 하윤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하윤은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겨우 몸을 일으켜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재혁은 하윤의 진료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 일부가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적어두었던 외상 소견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제만이 들어왔습니다. 정하윤 그 병사 말이야. 그냥 단순 훈련 피로로 기록해. 알겠지? 재혁은 잠시 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제만이 떠난 후 재혁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하윤은 식당에 갔지만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배식대 앞에 서자 조리병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 오늘 배식 금지래. 하윤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빈속에 침만 삼키며 생활관으로 돌아왔어요. 침상에 누우니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다들 잠든 후 하윤은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올려보았어요. 옆구리와 복부에 멍이 가득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불과 2달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하윤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돌아섰어요. 침상으로 가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었어요. 몸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고 마음은 그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혹행위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윤의 몸에는 새로운 멍이 생기기도 전에 또 다른 멍이 덧이 펴졌어요.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아침 점호 시간 병사들이 연병장에 줄을 맞춰 섰습니다. 하윤이 자신의 자리로 가려고 하자 양옆에 서 있던 동기들이 슬쩍 한 발씩 옆으로 물러났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윤은 그 빈 공간에 혼자 서서 점호를 받았어요. 점호가 끝나고 식당으로 향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윤이 줄을 서면 앞사람이 뒤를 힐끗 보더니 다른 줄로 옮겨갔어요. 뒷사람도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윤은 줄의 맨 끝에 혼자 서게 되었죠. 배식을 받아 자리를 찾을 때
하윤은 평소처럼 동기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빈자리에 다가가려는 순간 누군가 재빨리 가방을 올려놓았어요. 다른 자리로 가니 이번엔 식판을 옆으로 밀어 자리를 막았습니다. 하윤은 잠시 멈춰 섰어요. 테이블 위에 밥그릇들이, 고개를 숙인 동기들의 뒤통수가, 그리고 그 침묵이 하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여기 앉으면 안 돼. 하윤은 결국 식당 구석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혼자라는 느낌은 묘한 것이었어요. 주변의 웃음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오히려 그 고독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식판을 반납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렇게 찍히면 군 생활 끝이야. 엮이지 마. 하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식당을 빠져나왔죠. 생활관으로 돌아온 하윤은 자신의 침상 앞에서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분명 아침에 정리해두고 나갔는데 모포가 아예 다른 위치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원래 하윤의 자리는 난방기 근처였어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도 환기가 잘 되는 좋은 위치였죠.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는 다른 병사의 짐이 놓여 있었고 하윤의 모포와 관물은 생활관 가장 구석, 화장실 바로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정하윤. 자리 바꿨어. 선임 지시야. 옆 침상의 동기 하나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장실 옆자리는 밤새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여름에는 냄새가 올라오는 최악의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짐을 그곳으로 옮겼어요. 오후 훈련 시간 운동장에서 체력 단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짝을 지어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아무도 하윤과 짝이 되려 하지 않았어요. 교관이 짝이 없는 하윤을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야, 정하윤. 왜 혼자야? 짝이 없습니다. 없어? 저기 한 명 남았잖아. 윤태호, 너 정하윤이랑 해. 21살의 이병 윤태호가 머뭇거렸습니다. 태호는 하윤과 같은 날 입대한 동기였어요. 훈련소 시절에는 가끔 이야기도 나누던 사이였죠. 태호가 천천히 하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규민의 날카로운 눈빛이 날아왔어요. 태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규민을 힐끗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을 뻗어 하윤에게 물병이라도 건네주려는 듯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결국 손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태호가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태호를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친구도 무서운 거겠죠. 자신과 엮이면 다음 표적이 될 테니까요. 결국 교관이 한숨을 쉬며 하윤에게 벽을 짚고 혼자 스트레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윤은 담벼락에 손을 짚고 동작을 시작했어요. 등 뒤로 동기들의 낮은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하윤은 군의관실에 호출되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이었어요. 29살의 군의관 서재혁이 하윤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체중이 또 빠졌네. 일주일 사이에 2kg이야.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잘 먹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배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날이 며칠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죠. 재혁은 하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 더 묻고 싶은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진료카드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서명해. 하윤이 서명을 하려고 카드를 받아들었을 때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주 자신이 실신해서 실려왔을 때의 기록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그때 재혁이 여러 가지를 검사하고 적어두었던 것 같은데 해당 날짜의 기록이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저 군의관님, 지난번 기록은요? 재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펜을 쥔 채 미세하게 떨렸어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행정처리상 빠진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혁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어요. 이 부대 안에서 무언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군의관실을 나서는데 뒤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하윤. 하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재혁이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함인지 답답함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겨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몸 조심해. 그 말에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군의관실을 나왔어요. 그날 오후 장영도 중령의 사무실에서는 중요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41살의 오재만 중사가 서류철을 들고 들어와 보고했어요. 정하윤 건 최종 보고서 올렸습니다. 장비 분실은 해당 병사의 근무 태만으로 결론 냈고요. 48살의 영도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연병장이 내려다 보였어요. 병사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잘했어. 상부에도 이대로 보고해. 더 이상 이 건으로 시끄러워지면 안 돼. 재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중령님, 그 병사가 끝까지 버티면 어쩌죠? 만약 외부로 새어나가면. 영도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웃음 같지 않은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새어나갈 때가 있어? 고아야, 고아. 부모도 없고 연줄도 없어. 누가 믿어주겠어. 설령 떠들어봤자 정신 이상 병사의 헛소리로 처리하면 그만이야. 재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가에 비슷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윤의 누명은 그렇게 공식 기록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생활관에서 하윤은 관물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그의 물건을 건드린 흔적이 있었어요. 군화 안에 작은 돌멩이들이 들어 있었고 전투복 주머니에는 휴지 조각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윤은 군화에서 돌멩이를 꺼내고 주머니에서 휴지를 털어냈어요. 사소한 장난 같지만 매일 반복되면 그것도 하나의 폭력이 됩니다. 하윤은 털어낸 휴지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그냥 지쳤습니다. 저녁 점호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가족과 통화를 했고 누군가는 카드놀이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하윤은 자신의 침상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문득 편지라도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물대에서 편지지와 펜을 꺼냈어요. 그런데 펜을 든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죠. 보육원 선생님에게. 그분은 지금쯤 다른 아이들 돌보느라 바쁘실 거예요. 고모에게. 입대 사실도 알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윤은 한참을 빈 종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편지지를 접어서 베개 밑에 넣었어요. 쓰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그 말을 받아줄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소등 나팔이 울렸습니다. 생활관에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하윤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2살 때 새 부모님이 될 뻔했던 그 부부. 일주일 뒤면 새 집으로 간다고 했었죠. 하윤은 그때 처음으로 가방을 쌌습니다. 그런데 출발 이틀 전 그들은 입양을 철회했어요. 이유는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좋은 일이 생겨도 결국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것을요. 지금 이 상황도 그때와 비슷했습니다. 아무리 버텨봤자 결국 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이 어둠 속에서, 이 400명이 넘는 부대 안에서 하윤은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제치려단의 밤은 깊었고 하윤을 향한 고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어요. 고립이 시작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윤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져 있었어요. 체중은 입대 때보다 7kg이나 빠졌고 눈 밑의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점호, 혼자 먹는 밥,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훈련 시간. 하윤은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저녁 무렵 하윤은 보급창고 정리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이미 생활관으로 돌아갔지만 하윤에게만 추가 작업이 주어졌어요.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다가 손이 미끄러져 상자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안에 있던 부품들이 쏟아졌어요. 야, 뭐 하는 거야? 뒤에서 강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다가오더니 하윤의 뒤통수를 세게 때렸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진짜 쓸모없네. 하윤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부품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강호가 비웃음을 흘리며 창고를 나갔어요. 혼자 남겨진 하윤은 부품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저녁까지 아직 1년도 더 남았어요. 그 숫자가 갑자기 견딜 수 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윤은 상자 위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버티지 못하면, 끝내면 되는 거 아닐까? 하윤은 자신의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소등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침상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하윤은 눈을 뜬 채 어둠 속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고모 생각이 났습니다. 정서연. 해병대 어딘가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던 그 사람. 하윤은 고모에게 기대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하윤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어요. 살금살금 침상에서 내려와 생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당직실 근처까지 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어요. 안에서 당직 사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의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호흡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당직 사관이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윤의 손끝이 떨렸어요. 들키면 영창이야.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화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계단 구석에 쭈그려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화면 위에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걸면 안 돼. 지금 안 걸면 죽어. 하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고모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유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새어나왔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였습니다. 하유는 겨우 입술을 떼었어요. 고모.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윤이, 니? 서연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8살의 해병대 감찰단장 정서연이었어요. 하윤아,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어디야? 하윤은 대답하려고 했지만 울음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윤아, 진정해. 천천히 말해봐.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윤은 겨우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 나 죽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흔들림 없이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아, 고모 말 잘 들어. 지금 어디야? 해병대. 제치려단. 포항? 네. 알았어. 고모 지금 바로 갈게. 거기서 기다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윤아, 고모 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알았지? 약속해. 네. 약속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윤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보다는 숨쉬기가 편했어요. 누군가 온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서랍에서 차 키를 꺼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서울에서 포항까지는 4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어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을 시작하면서 서연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새벽이라 차가 별로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기판에 속도계 바늘이 올라갔어요. 트렁크에는 정복 상의가 있었습니다. 붉은 선이 들어간 해병대 감찰단장의 정복. 그리고 그 위에 달린 투스타 계급장. 서연은 오늘 그것을 당장 쓸 생각은 없었어요.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무작정 신분을 드러내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조카를 구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조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었어요.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차는 포항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그 시각 하윤은 휴대폰을 몰래 제자리에 돌려놓고 침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고모가 온다. 그 말 한마디가 희망이 되어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하유는 그 희망을 꼭 붙잡았습니다.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유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됐어요. 고모가 올 때까지. 그것만 생각하며 하유는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연의 차가 제치려단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4시간 넘게 달려온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사복을 입고 왔어요. 검은색 면바지에 회색 블라우스, 그 위에 가벼운 재킷을 걸쳤습니다. 트렁크에는 정복 상의가 들어 있었지만 아직 꺼낼 때가 아니었어요.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감찰단장이라는 신분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차에서 내린 서연은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정문 주변은 한산했어요. 위병소 안에 젊은 헌병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자 그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민간인 출입 불가입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22세쯤 되어 보이는 젊은 병사였어요. 규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했죠. 서연은 표정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면회 왔어요. 정하윤 이병. 면회요? 지금 면회 시간 아닌데요. 면회는 오전 10시부터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가족이에요. 헌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면회 시간 외에는 출입이 안 됩니다. 10시에 다시 오세요.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분을 밝히면 안 됐어요. 일단은 참아야 했습니다. 서연은 한 발 물러섰어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요. 서연은 위병소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에서 연병장까지는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철조망 너머로 부대 내부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침 7시가 넘어가자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연병장 쪽에서 구령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군장 구보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철조망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연병장에 병사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어요.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열 맨 뒤쪽에서 한 병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병사들보다 확연히 느렸어요. 다리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군장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어요. 서연의 눈이 그 병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설마. 대열이 연병장을 한 바퀴 돌아 정문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뒤처진 병사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눈, 흔들리는 다리. 하윤이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전화로 들었던 목소리보다 상태가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어떻게 저 무거운 군장을 메고 달리고 있는 거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윤의 무릎이 꺾였어요. 한 발을 헛디뎠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군장이 그의 몸을 덮쳤어요. 하윤은 연병장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위병소 철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잠깐요, 거기 서세요. 헌병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철문 앞에서 헌병이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출입 불가라고 했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서연은 헌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48살 해병대 감찰단장의 눈빛이었습니다. 헌병이 순간 움찔했어요. 저 병사 쓰러졌어. 당장 의무실로 옮겨야 해.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명령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헌병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민간인은 나가세요. 그 사이 연병장에서는 의무병들이 달려와 하윤을 들것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철조망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하윤의 팔이 들것 밖으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이라도 신분을 밝히고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 됐어요. 감정에 휩쓸려 움직이면 이를 그르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헌병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10시에 다시 올게요. 서연은 돌아서서 차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릴 생각은 없었어요. 차에 올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에 있는 자신의 직속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지금 바로 제치려단 관련 자료 전부 준비해. 병사 현황, 최근 사건 기록, 보급 관련 서류 전부. 1시간 안에 내 메일로 보내. 전화를 끊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일단 조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부대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민간인 신분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위병소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헌병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했어요. 정하윤 이병 면회요? 잠시만요. 헌병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저기 정하윤 이병은 현재 의무실에 입원 중이라 면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원? 무슨 일이에요? 그건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훈련 중 쓰러져서 가족인데 면회도 못해요? 헌병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중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계급장을 확인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중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하윤 이병 고모입니다. 면회 왔는데 의무실에 있다고 하네요. 중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 정하윤 이병이요. 훈련 중에 잠깐 쓰러졌는데 별일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안내해드리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중이의 태도가 수상했어요.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중이를 따라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병장을 지나 의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중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에서 기다리세요. 담당 군의관이 올 겁니다. 서연은 의무실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29살의 군의관 서재혁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하윤 이병 보호자시죠? 네, 고모입니다. 재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서연은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군의관님, 조카 상태가 어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변을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몸에 멍이 많습니다. 훈련으로 생긴 것 치고는 좀 이상해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따라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하윤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하윤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팔에는 시퍼런 멍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윤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윤아. 서연의 목소리에 하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던 눈이 서연을 인식하자 크게 떨렸어요. 고모.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하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조카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괜찮아. 고모 왔어. 이제 괜찮아.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조카를 바라보는 슬픔 뒤에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재혁을 돌아보았습니다. 군의관님, 오늘 밤 12시에 군의관실 뒷문에서 뵐 수 있을까요?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뭔가를 적어 재혁에게 건넸습니다. 재혁이 메모를 받아 읽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그때 뵙겠습니다. 서연은 다시 하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조카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열이 있었습니다. 하윤아, 고모가 다 알아볼게. 넌 여기서 쉬고 있어. 알았지?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고모의 손을 잡은 그의 손에 조금씩 힘이 들어왔어요. 서연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의무실 구조, CCTV 위치, 병사들의 동선,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부대를 나오면서 서연은 생각했어요. 오늘 밤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조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었어요. 차에 올라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정복 상의가 접혀 있었어요. 붉은 선이 들어간 해병대 감찰단장의 정복. 투스타 계급장이 오후 햇살에 번쩍였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것을 꺼낼 때가 올 것이었어요. 트렁크를 닫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기다려라. 니들이 뭘 했는지 다 밝혀줄 테니까.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진실을 향한 추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밤 12시가 가까워지자 제치려다는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의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연병장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위병소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정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대 인근의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 11시 반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부대 후문 쪽으로 접근했어요. 군의관실 뒷문은 부대 담장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낮에 살펴둔 동선대로 움직였어요. 12시 정각 군의관실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살폈어요. 서연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그가 재빨리 손짓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 서연은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군의관실 내부는 희미한 탁상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어요. 재혁의 얼굴이 그 빛에 비쳐 창백해 보였습니다. 메모에 적힌 내용, 사실입니까?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병대, 감찰단장, 정하윤 이병은 내 조카야. 그리고 나는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내러 왔어. 재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재혁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연 앞에 펼쳐놓았어요. 정하윤 이병의 진료 기록입니다. 제가 원래 작성했던 것들이에요. 서연은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진료 기록이었어요. 반복된 외상, 비정상적인 체중 감소, 위장장애. 기록들이 하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재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공식 의무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정하윤 이병의 공식 기록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서연은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성한 원본에는 있던 외상 기록들이 공식 기록에서는 통째로 빠져 있었어요. 대신 단순 훈련 피로, 일시적 컨디션 저하 같은 내용으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조작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오재만 중사입니다. 보급창고 기록 담당인데 의무 기록 시스템에도 접근 권한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직접 와서 기록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직접 협박한 거야?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괴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단순 훈련 피로로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라고.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젊은 군의관의 얼굴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원본은 왜 남겨뒀어? 양심 때문입니다. 기록을 바꾸긴 했지만 원본을 완전히 없애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원본 서류를 자신의 가방에 넣었어요. 이건 내가 가져갈게. 증거로 쓰일 거야. 재혁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정하윤 이병 상태, 자연스러운 훈련 후 피로야 아니면 외상 흔적이야? 재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반복된 외상 패턴입니다. 같은 부위에 계속 충격이 가해진 흔적이에요. 우연히 생긴 멍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맞은 거예요. 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른 건 없어? PX나 다른 곳의 기록 같은 거. 재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PX CCTV요. 정하윤 이병이 폭식? 그러니까 강제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장면이 찍혔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대 영상이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사라졌다고? 네. CCTV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오재만 중사 관할이에요. 정확히 어떤 시간대가 지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연은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오재만 중사, 의무 기록 조작, CCTV 영상 삭제. 이 정도 권한을 가진 중사가 혼자 움직였을 리 없었어요. 위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오재만 중사 위에 누가 있어?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장영도 중령입니다. 여단 행정보급 총괄이에요. 이 부대에서 그분 손 안 거치는 일이 없습니다. 장영도 중령. 서연은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낮에 사령부에서 받은 자료에도 그 이름이 있었어요. 보급 관련 서류에 유독 자주 등장하던 이름이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대량의 약품 유출 건이에요. 의무실에서 관리하는 진통제와 수면제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장부상으로는 정상인데 실제 재고가 맞지 않아요. 서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게 장영도 중령과 연결돼? 확실하진 않지만 약품 발주도 보급가에서 처리하거든요. 누군가 빼돌려서 외부로 유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어요. 보급비리, 약품 유출, 기록 조작.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장영도 중령이 있었어요. 서연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알겠어. 오늘 밤은 여기까지 하자. 앞으로 연락할 일이 있을 거야.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췄어요. 군의관. 네. 오늘 내가 해준 이야기 나중에 공식적으로 진술해야 할 수도 있어. 할 수 있겠어? 재혁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어요.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서연은 밤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사령부에서 받은 자료와 재혁에게서 받은 원본 기록을 대조했어요. 그리고 CCTV 관리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했습니다. 감찰단장 권한으로 접근이 가능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PX CCTV 기록에 공백이 있었어요. 정확히 하윤이 폭식을 강요당했던 날짜와 시간대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삭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감찰팀의 기술 담당에게 연락했어요. 백업 서버에서 삭제된 영상 복구할 수 있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줘. 그리고 오재만 중사와 장영도 중령 관련 자료 전부 준비해. 인사 기록, 재정 기록, 통화 내역까지.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하윤에게 누명을 씌우고 가혹행위를 한 것은 단순한 병사들의 악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보급 비리를 숨기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윤은 그들에게 완벽한 희생양이었던 것이죠. 고아라서 연줄이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아이.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하윤에게 고모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모가 해병대 감찰단장이라는 것을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 밝혀줄게. 니들이 뭘 했는지.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증거를 모으고 카르텔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 부대의 어둠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부대 인근 숙소에 머물며 증거 수집을 계속했어요. 감찰팀의 기술 담당이 삭제된 CCTV 영상을 복구하는데 성공했고, 오재만 중사와 장영도 중령의 재정 기록도 입수했습니다. 복구된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PX 내부가 찍힌 화면에서 하윤이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라면, 삼각김밥, 빵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규민과 강호가 양옆에서 하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삼켰어요. 토하려 하면 다시 먹으라는 손짓이 날아왔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강호가 휴대폰을 들고 그 장면을 촬영하며 웃고 있었어요. 서연은 영상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했어요. 그날 오후 감찰팀 요원 하나가 은밀히 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연은 그와 숙소에서 만나 다음 단계를 논의했어요. 장영도 중령 감시 결과 나왔습니다. 요원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사진 하나가 떴어요. 서연이 확대하자 고급 승용차 옆에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 보이십니까? 왼쪽이 장영도 중령이고 오른쪽이 납품업체 대표입니다. 요원이 화면을 스와이프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봉투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이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아직 확인 못했지만 현금이거나 상품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PX 건물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여기 이 남자가 PX 운영자입니다. 장중령의 처남이에요. 요원이 또 다른 사진을 열었습니다. PX 창고 안에서 찍힌 것이었어요. 유통기한이 지운 흔적이 있는 식품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조작 식품입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 보이는 상자들, 불법 주류예요. 면세 경로로 들여온 것 같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물었어요. 도난 장비권은? 요원이 태블릿에서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래 내역서 같은 것이었어요. 사라진 열영상 감지 장치 5대, 외부 군납업체로 흘러간 정황을 잡았습니다. 중간에 오재만 중사의 개인 계좌로 돈이 입금된 흔적도 있고요.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윤에게 씌운 누명은 처음부터 카르텔의 비리를 덮기 위한 것이었어요. 장비를 빼돌린 건 그들이었고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어요.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정하윤 이병 동기인데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서연은 즉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군의관실 뒤편 창고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재혁, 서연, 그리고 21살의 이병 윤태호였어요. 태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며? 서연이 물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날 PX에서 저도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해.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하윤이가 강제로 음식을 먹는 걸 봤습니다. 라면이랑 삼각김밥을 억지로. 토하면 다시 먹이고. 강호 선임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웃었어요. 증거 남겨놔야 한다고.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나서면 저도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하윤이가 쓰러질 때도 옆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재혁이 손수건을 건넸어요. 근데 하윤이가 그날 밤에 죽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그 얘기 듣고 잠이 안 왔습니다.
제가 그때 도와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서연은 가만히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병사의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서연이 말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 진술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 다 말할게요. 무서워도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 못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이 한 명 더 확보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의무실로 하윤을 찾아갔습니다. 하윤의 상태는 사흘 전보다 나아져 있었어요. 얼굴에 약간의 생기가 돌았고 몸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고모. 하윤이 서연을 보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에 앉았어요. 하윤아,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고모가 와서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서연은 조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가늘고 약했지만 처음 봤을 때보다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하윤아, 고모가 물어볼 게 있어. 내가 겪은 일들 직접 말해줄 수 있어? 하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연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하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구보나 PT에서 잘하니까 선임들이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보급 창고에서 장비가 사라졌는데 갑자기 제 탓이 됐어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매일 PX에서 먹이고 군장에 뭔가 넣어서 무겁게 하고 밤에는 초소해서 하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은 조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어. 됐어. 서연의 목소리도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단단해졌어요. 하윤아, 고모가 다 알아냈어. 너한테 그런 짓을 한 놈들, 그 뒤에 있는 놈들까지. 하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모를 바라보았어요. 고모, 저 진술할 수 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제가 직접 말할게요. 처음에는 고모한테 기대기 싫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제가 말할게요. 제 이름으로. 하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 뒤에 결연함이 보였어요. 서연은 잠시 조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하윤아, 고모가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 뭔데요? 고모가 너를 돕는 건 내가 조카라서가 아니야. 너는 피해자야. 부당한 폭력을 당한 피해자. 고모는 감찰단장으로서 피해자를 돕는 거야.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이게 옳은 일이니까. 하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고모. 고마워할 거 없어. 내가 버텨줘서 고마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장영도 중령이 사령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잡았어.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아마 너한테 최종적으로 누명을 씌우려는 것 같아. 하지만 거기가 끝이 될 거야.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준비해둬, 하윤아. 내일 네 누명 벗겨줄게. 숙소로 돌아온 서연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정복 상의가 접혀 있었어요. 서연은 그것을 꺼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서연은 정복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것을 입게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감찰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제7여단 사령부 대회의실. 전면 감찰 준비해.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흐리지 않았어요. 내일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아침 9시 해병대사령부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회의실 안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의자들이 빼곡히 배치되어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48살의 장영도 중령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단상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장비 분실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정하윤 이병에게 최종 책임을 묻고 사건을 종결시킬 계획이었죠. 41살의 오재만 중사가 서류철을 들고 들어와 영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23세 박규민 상병과 22의 최강호 병장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 뒤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규민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 자신이 증인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죠. 회의실에는 여단의 주요 간부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대대장, 참모들, 그리고 몇몇 장교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분위기는 평범한 브리핑처럼 보였습니다. 9시 30분, 영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단상 앞으로 걸어가 화면을 켰습니다. 오늘은 지난달 발생한 보급창고 장비 분실 사건의 최종 보고를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장비는 정하윤 이병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도가 화면에 하윤의 근무 기록을 띄웠습니다. 조작된 기록이었죠. 보시다시피 정하윤 이병은 해당 날짜에 보급창고 근무를 섰고 장비 관리 서명도 본인이 했습니다. 따라서 분실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병사에게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현장에 있었던 병사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박규민 상병. 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 앞으로 나왔어요. 정하윤 이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병사는 평소 복무 태도가 불량했고 선임들의 지시에 자주 반항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 그런지 조직 생활에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장비 분실도 결국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평상복 위에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나이는 40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회의실 안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누구야? 외부 조사관인가? 영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예정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실례합니다만 어디서 오신 겁니까? 영도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했습니다. 규민이 단상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여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단상 바로 앞에 선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펼쳤습니다. 정복상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복? 저게 뭐지? 여자가 단추를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마지막 단추까지 채우고 나서 그녀는 어깨 위에 계급장을 드러냈습니다. 투스타, 소장 계급장이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펜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물컵 하나가 테이블에서 굴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고요한 회의실에 퍼졌어요. 영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만은 의자에서 일어서다 말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해병대 감찰단장, 소장 정서연이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서연이 품에서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벽면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PX 내부였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하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앞에 음식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라면을 밀어넣는 하윤의 모습, 그 옆에서 휴대폰을 들고 깔깔대는 강호의 얼굴이 그대로 회의실 벽에 비쳤습니다. 회의실에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몇몇 간부들이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영상 속에서 규민이 하윤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음성은 또렷했어요. 토해. 토하면 다시 먹어. 스크린에 비친 규민의 얼굴. 회의실 안에 규민이 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서연이 영상을 멈추고 조명을 다시 켰습니다. 삭제했다고 생각했지? 복구했어. 서연이 영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영도 중령. 영도가 움찔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어요. 방금 내가 한 브리핑,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야. 정하윤 이병은 장비 분실 당일 위병소 근무였어. 근무 기록은 조작된 거야. 서연이 다시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고급 승용차 옆에서 봉투를 주고받는 두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납품업체 대표한테 뇌물 받은 거 사진 있어. PX 운영자가 내 처남인 것도 알아. 영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이건 월권이야. 사전 통보도 없이. 월권? 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영도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내가 한 일은 다 부대를 위한 거야. 여단 운영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위에서도 다 알고 있어. 윗선 지시로 한 일도 있다고.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 그럼 그 윗선이 누군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네. 고맙다. 진술에 참고할게. 영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말이 스스로 덫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신호와 함께 회의실 양쪽 문이 동시에 열렸어요. 감찰팀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완장을 찬 그들이 회의실 곳곳에 배치되었어요. 장영도 중령, 오재만 중사, 박규민 상병, 최강호 병장. 현 시각부로 직무 배제야. 이동하지 마. 강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린 것 같았어요. 규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과 회의실 구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하윤이 서 있었습니다. 아까 서연과 함께 들어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규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규민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이 하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정하윤 이병. 하윤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예. 내 누명은 오늘부로 벗겨진다.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잠시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버텼어.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회의실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제7여단 전면 감찰에 들어간다. 압수수색 시작해. 요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도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니들이 한 짓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질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하윤이 그 뒤를 따랐어요. 복도를 걸으며 하윤은 고모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뒤에 서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7여단의 긴 어둠은 이제 막 끝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회의실에서 감찰단장의 신분이 공개된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제7여단 연병장의 헬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병사들이 생활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아무도 몰랐어요. 헬기에서 감찰팀 병력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완장을 찬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특수작전처럼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보급창고, PX, 행정과로 흩어졌어요. 압수수색이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요원들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잠에서 덜 깬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감찰팀은 이미 각 건물에 진입했어요. 보급창고에서는 서류 상자들이 줄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컴퓨터 본체가 통째로 옮겨졌어요. 장부, 거래 내역서, 납품 서류. 모든 것이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PX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통기한이 조작된 식품들이 박스째로 압수되었습니다. 뒤편 창고에 숨겨둔 불법 주류도 발견되었어요. 요원들은 모든 물품에 증거 태그를 달았습니다. 행정과에서는 하드디스크가 통째로 뽑혀 나왔어요. 오재만 중사가 조작한 근무 기록, 의무 기록, CCTV 삭제 내역. 모든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아침 8시 여단 본부 앞 연병장에 병사들이 집합했습니다. 평소 점호 시간보다 이른 소집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리는 사이 단상에 여단장 대리가 올라섰습니다. 지금부터 감찰 결과에 따른 인사 조치를 발표하겠습니다.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단상으로 쏠렸어요. 박규민 상병. 규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어요. 가혹행위, 폭행, 협박 혐의로 군사법원에 회부 결정. 즉시 구금 조치한다. 감찰팀 요원 2명이 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규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지시받은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규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아무 대꾸 없이 그의 양팔을 잡았어요. 나 봐. 나 혼자 한 거 아니라고. 끌려가면서도 규민은 계속 소리쳤어요. 그때 옆에 서 있던 헌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아라서 아무도 안 믿어준다고 했지? 지금 다 보고 있다. 규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하윤은 연병장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시원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아라서 신고해도 믿어줄 사람 없다고 했지? 지금은 모두 보고 있다. 하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최강호 병장. 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혹행위 가담, 폭행 방조 혐의로 징계 및 격리 조치한다. 강호는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요원이 다가오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요원들이 그를 부축해서 데려갔습니다. 오재만 중사. 재만은 이미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격리되어 있었어요. 기록 조작, 증거인멸, 직권 남용 혐의로 보직 해임. 법무수사에 착수한다. 재만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호송차에 타기 전
그는 잠시 멈춰 연병장 구석을 바라보았어요. 하윤이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만과 하윤의 눈이 마주쳤어요. 제만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장영도 중령, 연병장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 옆에 서 있는 영도에게 향했어요. 뇌물수수, 군용물 횡령, 직권 남용, 가혹행위 방조 혐의로 직위 해제, 국방부 조사본부에 회부한다. 그 순간 연병장 어딘가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맨날 우리한테 책임 떠넘기더니 결국 지가 잡혀가네. 쉬쉬하던 비리가 다 터졌구만. 병사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져나갔어요. 누구도 영도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영도의 얼굴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요원들이 그를 데려갈 때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길, 영도는 위병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위병소에 서 있던 헌병들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헌병 하나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중령, 맨날 우리 무시하더니 세상 참 돌고 도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영도의 귀에도 들렸을 겁니다.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권력이 사라진 자의 뒷모습은 처량했습니다. 인사 발표가 끝난 후 감찰팀 요원들의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PX, 보급창고, 행정과를 돌며 서류와 물품을 압수했어요. 박스가 줄줄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생활관 분위기도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선임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던 후임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고참들은 괜히 목소리를 낮추고 후임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윤은 연병장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시원하면서도 마냥 시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쓴 진술서 사본이었어요. 하윤은 그것을 조용히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태호가 서 있었어요. 하윤아. 태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진술, 잘한 거지? 고마워. 내가 나서줘서. 태호의 눈에 눈물이 비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때 옆에서 보고만 있었잖아.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부대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며칠 전의 것과 달랐어요. 공포로 인한 침묵이 아니라 변화 후의 정적이었습니다. 하윤은 의무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고모가 들어왔어요. 하윤아,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서연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 어땠어? 시원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상이야. 복수가 꼭 시원하기만 한 건 아니거든. 근데 고모, 재판은 언제 해요? 몇 달 걸릴 거야. 하지만 오늘로 가장 중요한 건 끝났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고모. 와줘서. 서연이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네가 전화해줘서 고마워.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 시작이야. 준비됐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네, 준비됐어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치려단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감찰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에서 겨울을 지나 다시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제치려단에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윤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체중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생기가 돌았어요. 매일 아침 구보 시간 하윤은 더 이상 선두에서 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열 중간쯤에서 동기들과 함께 뛰었어요. 옆에서 태호가 나란히 달렸습니다. 야, 하윤아. 오늘 점심 뭐야? 글쎄, 메뉴판 안 봤는데. 짜장면이면 좋겠다. 두 사람은 가볍게 웃으며 달렸습니다. 평범한 대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윤에게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군의관 재혁은 하윤의 회복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았습니다. 정기 검진 때마다 하윤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체중 정상, 혈압 정상, 위장 기능도 많이 좋아졌네. 재혁이 진료 카드에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완전히 회복됐어. 하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의관님. 재혁은 잠시 하윤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그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한테도 있었더라면 네가 덜 고생했을 텐데.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군의관님도 결국 도와주셨잖아요. 그걸로 됐습니다. 재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하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여단 내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생활관 입구에 가혹행위 익명 신고함이 설치되었어요. 누구든 피해 사실을 알리면 즉시 조사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매주 한 번 병역문화 교육도 진행되었어요. 고아, 출신, 배경으로 차별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넘어가던 교육이 이제는 진지하게 이루어졌어요. 생활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임들이 후임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대놓고 괴롭히는 일은 사라졌죠. 어느 날 저녁 생활관에서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하윤을 피하던 동기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하윤아, 우리 할 말이 있어. 김준호라는 동기가 대표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때 우리 진짜 비겁했어. 네가 당하는 거 보면서도 무서워서 못 도와줬어. 정말 미안해. 다른 동기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윤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이었다면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괜찮아. 니들도 무서웠던 거잖아. 나라도 그랬을 거야. 하윤의 대답에 동기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동기들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사소한 농담, 고향 얘기, 저녁 후 계획.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재판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박규민은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가혹행위와 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최강호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어요. 오재만 중사는 기록 조작과 직권 남용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영도 중령. 그는 뇌물수수, 횡령, 직권 남용 등 여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여단을 쥐락펴락하던 실세의 최후는 그렇게 비참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전해 들은 날 하윤은 혼자 연병장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어요. 그들이 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이 겪은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나았지만 마음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나아지게 만들 거예요. 하윤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녁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연병장에 병사들이 도열했습니다. 전역하는 병사들이 단상 앞에 섰어요. 하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복을 갖춰 입고 꼿꼿이 서 있었어요. 정하윤 병장. 여단장이 하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부당한 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힌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한다. 표창장이 하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연병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동기들, 후임들, 간부들 모두가 하윤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년 반 전 이 연병장에서 쓰러졌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모두가 자신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식이 끝난 후 하윤은 부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밖에 서연이 서 있었어요.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감찰단장의 위엄 대신 그냥 고모의 따뜻한 미소가 얼굴에 떠올라 있었어요. 하윤아. 고모. 하윤이 정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제7여단의 정문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하지만 그 끝에는 회복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윤은 짧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작별 인사였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고모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의 차에 올랐습니다. 서연이 운전석에 앉으며 물었어요. 어디 가고 싶어? 하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일단 밥부터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래,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고모가 골라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펼쳐졌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윤아. 네. 고모한테 의지하기 싫어했던 거 후회해?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후회했어요. 진작 말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하고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왜? 혼자 버티려고 했던 그 시간이 있어서 제가 더 강해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힘들면 도움 청할 거예요. 근데 하윤이 고개를 돌려 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말했잖아요. 고모한테 전화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해. 네가 전화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하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얼마 후 하윤은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달렸어요. 군대에서처럼 선두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한 속도로 자신의 페이스대로 뛰었어요. 어느 날 아침 공원을 달리다가 문득 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45kg 군장을 메고 쓰러지던 그날, PX에서 울면서 음식을 삼키던 그날, 초소에서 맞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던 그날. 예전 같으면 그 기억에 숨이 막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더 이상
가슴을 조이지 않았습니다. 하유는 달리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모였어요. 하윤아, 뭐해? 조깅하고 있어요. 그래, 점심 같이 먹을래? 고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윤은 웃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하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누른 그 전화. 죽고 싶다고 말한 그 한마디.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한 통의 전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 부대의 문화를 바꿨어요. 어둠 속에서 내민 손을 누군가 잡아주었기에 하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모를 만나러 가야 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봄바람이 등을 밀어주었어요. 새로운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윤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혼자 버티다 지쳐갈 때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처럼 용기 내어 전화 한 통을 건 것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꿨어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에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잡아주세요. 사연의 고백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항상 기다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